그러면 해결 지문 한번 실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부터 보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립, 반정립, 종합.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읽어봅시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딴 건 몰라도 이거 두 개 대비되는 짝인 거 아닌가. 그래서 A와 반 A 이렇게 돼요. 정립을 A라고 했을 때 반정립은 반 A인 거죠. 그래서 A와 반 A의 관계니까 당연히 대비되는 짝이구나. 이걸 짚을 수 있어야 되고 이는 그냥 대비되는 짝이 아니고 대조의 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비는 제가 대조의 대비와 대응의 대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짝 하나 짚어줬고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에요. 일단은 들어본 내용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됩니다. 근데 인물이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표시를 좀 해두고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세 범주의 병렬. 지금은 이제 그 지문에서 써야 되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립 그리고 반정립 둘이 만난 다음에 어, 대립적인 두 범주인 거 우리 대비되는 짝으로 봤잖아요. 얘네가 모여서 종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이래. 이게 변증법이래. 이거를 다른 말로 그냥 정반합이라고도 불러요. 변증법과 정반합 그냥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하겠죠. 이건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올라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여기서 약간 배경 지식을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종합은 또다시 정립이 돼서 다른 반정립과 만나서 한 번 더 종합을 이뤄내고 또 다른 애가 만나서 또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 게 해겔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 물론 이 삼각형 여러 개 나오는 거 전혀 지문 읽는데 도움 안 됐습니다. 그냥 이 내용이 나온 적도 없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뭐든지 다 꺼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가져와야 된다. 이거. 왜냐면 배경 지식의 역할은 지문을 읽을 때 익숙함을 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읽으면 어차피 내용은 다 알아. 근데 배경 지식 때문에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변증법은 해겔에게 논증의 방식이다. 방금 한 문장 안에 개념을 제시한 거죠. 그렇게 되고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을 때 모든 게 다 변증법으로 설명이 된다면 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도 변증법일 거라. 쭉 밑에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여기서 일단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이다. 한 문장 안에 개념이 나오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여기서 딱 볼 게 뭐냐면 변증법적이라는 말이 정반합에 적용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대. 그러면 내적 구조의 이념, 내적 구조,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실. 그게 변증법적 체계라 그랬으니까 정립과 반정립에 해당한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념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런 건가? 그럼 그게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지 않나? 상관이 없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했잖아. 이 하나의 체계는 뭔데? 변증법적 체계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이 지문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념과 현실은 정립과 반정립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관점 수정을 한 겁니다. 배경 지식에 따라서. 그래서 지문을 따라가야 되니까 수정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네, 엄청 어려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이 가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지문 전체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어려웠던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의 말로 정리하기.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은 변증법으로. 이러면 끝이잖아요. 이 여섯 줄이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모든 걸 변증법으로 봤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말을 활용하면 남들 여섯 줄 읽을 때 사실 뭐 두세 줄 읽는 속도로 읽은 다음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끝이니까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다음 문단.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문장을 읽고 드는 생각은 아니 모든 것은 변증법으로라며 그러면 미학도 변증법으로 가야지. 이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오케이, 끊고, 예술은 해겔에게서 미학의 대상이다. 한 문장 안의 개념어.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또 나오네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또 들어있는 거죠. 한 문장 안의 개념어는 정말 많이 나와요. 일단 그럼 셋 다 절대 정신의 형태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현실에서 나는 절대 정신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는 학문에서 쓰이는 용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시를 해줄 거라고. 뒤에 보면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짚을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다. 한 문장 안에 개념은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대 정신을 제가 음률을 다르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의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절대 정신. 지금 제가 뭐 한 걸까요?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서 이 용어를 외워버린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절대정신을 그냥 기억을 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나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내용이 똑같아요.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중요하죠.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인식 형식에서 차이가 나나봐요.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여기서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돼? 대비되는 자. 예술은 직관해. 종교는 표상해. 철학은 사유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다 대비되는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사유 이렇게 묶인 거는 또 두 쌍은 대비되는 짝인 거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응의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그러면 직관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거 느끼고 눈으로 보는 거 보고 귀에 들리는 거 듣고 그냥 있는 그대로 끝. 표상은 뭔데?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에요. 우리 이제 그 representation이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 마음속으로 그냥 떠올리는 거. 그게 표상이고 사유는 뭐예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는데 이 내용도 보고 나서 당황하면 안 됐던 게 사유랑 철학이랑 대응된다 그랬죠. 근데 철학이 사유에 대응된다. 둘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걸요. 철학과 사유. 아, 사유는 철학과 관련된 거구나. 그야말로 철학에서 추구하는 그 생각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표상 있잖아요. 표상은 그냥 떠올린 거죠. 얘는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지. 그러면 사유를 진화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방금 제가 한 게 뭐예요? 나만 해요. 사유가 진화된 표상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에요. 진화론도 아니고 웬 진화된 표상? 사유가 표상을 넘어서는 생각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냥 떠오르는 그런 거, 뭐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었다면 사유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들어간 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된 표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사유? 왜 다 세 가지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이러니까 정반합에 대응되네? 이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후적인 강사들의 풀이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이었다면 정립과 반정립 종합에 대응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할 수 있었어야 돼. 최소한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이거를 읽고 나서 머리 아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니. 그러면 예술, 종교, 철학은 셋 다 절대 정신인데 각각은 직관, 표상, 사유에 대응된다. 이러면 끝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직관하는 절대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했던 얘기 그냥 또 한 거네. 넘어가면 될 거고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종합되고 정반합 맞네. 아 그럼 우리 이제 찾은 거죠. 직관, 표상, 사유라는 애가 이게 먼저 왔죠. 위에 예술, 종교, 철학이 있었죠. 예술, 종교, 철학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반합, 그러니까 정립, 단정립, 종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예술은 직관해, 그리고 정립해. 종교는 표상, 반정립. 철학은 사유이자 종합. 이렇게 각각 대응되면서 이 세 가지 연결고리는 뭐예요? 얘네는 각각 또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대응되고 이 묶어서도 대응되죠. 전부 다 대비되는 짝이라 이거. 그래서 대비되는 짝을 짚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9가지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사유, 정립, 반정립, 종합. 이것만 짚을 수 있었어도 이 지문 괜찮았을 텐데 이걸 짚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난이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짝을 짚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외면성과 내면성 같아요. 대비되는 짝이죠. 대조의 대비지 이거는. 완전 반대 있습니다. 객관성과 주관성 같아요. 완전 대조되는 대비되는 거죠. 대조의 대비인 거죠. 완전 대조되는. 그 다음에 외면성과 객관성은 어때요? 이건 대응되는 대비죠. 대응의 대비. 그리고 내면성과 주관성은 얘도 대응의 대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조의 대비와 대응의 대비가 같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사실 지금 제가 이 시간을 그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지만 한 문단 한 문단별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계속 돌려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은 뭘까요?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달라. 그거에 따라서 인식의 수준에는 좀 차이가 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결액에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거 위에 있었죠. 위에 있었고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너무 싫어요. 네, 적자는 이 적을 많이 쓰면 글이 정말 못 쓴 글이 됩니다. 굉장히 못 썼는데 그러니까 본질만 놓고 봤을 때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해? 예술은 직관만 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종교는 떠올려. 철학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진화된 표상이야. 그럼 어때요? 철학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형태가 안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술은 가장 낮아 초보 단계 그리고 종교는 성장 단계 그리고 철학은 만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 된다. 그래서 갈수록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뭐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일 높다 그랬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 지금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단계적 등급이 얘가 제일 높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오케이 뭐 최고 지성에 의거한다고? 당연하지 철학이 제일 높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여기서는 뭘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무지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벽화를 떠올렸어요. 나만의 말. 동굴에 그린 벽화. 아, 예술은 아주 머나먼 과거에 절대 영향을 기능했구나. 이 정도만 떠올리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맞았고 틀렸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시험장에서 내가 이 예술이 머나먼 과거에 한정되는 절대 정신이구나. 이것만 짚을 수 있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나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정반합 중에서 합에 있다는 이야기죠.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일단 이 두 대립적 범주가 정반인 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대비되는 짝을 짚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한 문장 안의 개념은 또 나왔죠. 중화 상태란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한 문장 안의 개념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한쪽이 이겨서도 안 되고 둘이 섞여가지고 고유한 성질이 사라져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로 질적으로 고양된 너무 싫어요. 그쵸? 이 글을 너무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나만의 말로 바꾸면 본질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수렴적으로 올라가는 거 수렴적 상향성인 건 맞는데 자기가 가진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화롭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한쪽이 이기거나 한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이기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 승리 아니고 중화 상태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올라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뭐 이론을 만든 사람이 그걸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어쩌고 저쩌고 이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변증법 활용해서 학문체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닦으려고 했던 게 그게 그의 기획이 아니었냐고 물어본 건데 그럼 아니었던가라는 말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방금 여기 한마디로 정리했던 게 뭐예요? 아, 변증법 활용해서 학문책이 제대로 닦으려고 했던 게 그게 잘 안 됐나 보다. 이게 지금 나만의 말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겔이 학문책에 그렇게 닦으려고 했는데 성과물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대답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괜찮아요. 아, 이건 정반합, 그러니까 변증법에 대한 설명 맞아요.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 맞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앞에서 이해한 내용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내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점 강화.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어떻게 돼? 예술에서 철학 갈 때는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강화. 아까 우리가 짚었던 대비되는 짝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관성, 내면성 이렇게 대응된다 그러면 내면성, 객관성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대응이 됐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대조의 대비, 얘는 대응의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마지막으로 갈 때 앞에 있던 게 지워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관, 표상, 사유라고 했을 때 직관, 표상, 그리고 사유는 나만의 말로 뭐라 그랬어? 진화된 표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생각.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게 뭐야?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생각이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와 생각을 합쳤는데 생각이 이제 해가지고 그 정반에서 대립해가지고 수렴적으로 상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얘가 생각이 나왔다 이거. 그럼 얘는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지워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에 게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의 지각성,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건 뭔데요?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와 생각이 만나서 결과가 생각이라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아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 했지만 나에선 이 부분이 제일 어렵던 거야. 뭐냐면 어떻게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느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해서 철학을 만든다면 어떻게? 가장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내 생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게 내가 뭐하는 우리 자기 객관할 때 뭐라고 그래? 제3자의 눈으로 봐라.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주관성 맞아. 정말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재객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 재객관화를 설명할 때 제3자의 눈을 설명하면 다들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 이거. 즉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술, 종교, 철학 그 다음에 다시 예술이 온다 이거. 여기 오는 예술은 여기에 비해서 지금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나만의 말? 저는 뭘 떠올리면 전시회를 떠올렸어요. 왜? 전시회 가면은 그림만 덩그러니 안 그려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즉 비평가들이 분석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고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는 거 맞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사유를 매개로 한다는 거에서 전시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말을 활용을 했고 게다가 이는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이 말은 뭐예요? 해겔은 왜 그런 걸 잘 못 맞췄을까? 좀 아쉽다. 라고 얘기했던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대로 넘어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진 못했네? 좀 아쉽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가볍게 넘어가는 연습 해주시라는 거까지 하면은 가나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돌아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